이번 시간에는 210페이지 4장의 중개활동, 중개판매 기법에 관한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이냐 하면은 우리가 중개 실무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된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학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개월의 접수를 받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개월에 접수받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조사 확인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사 확인에서는 공부사항 확인이다, 현장 답사한 확인 방법 등을 동원해서 그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래사항 중요사항들을 일일이 다 조사 확인하고 그 내용을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취득의뢰인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 이렇게 우리 공인중개사법 25조 규정에 있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의 결과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거래계약 체결을 우리는 중개 완성이라, 중개 목적이 달성됐다. 그래서 이 시점에 중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학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계약 체결 이후에는 또 거래계약의 이행 과정이 남는 거죠. 중도금 지급이나 아니면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이 남습니다. 그 과정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관여하는 행위도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은 넓은 의미로는 중개 행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규정에 중개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때 그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 사유가 되는 중개행위의 범위는 요 거래계약 체결까지가 아니라 거래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의 이행 과정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관여하는 것이 예정돼 있고 그런 예정된 관여 행위도 중개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판례 입장들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이 중개활동, 중개판매 기법에 관한 부분은 바로 이 설명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할 때 이 여러 기법들을 활용할 필요가 좀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읽어 들어가시면 되는데, 최근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는 이 4장의 중개활동, 중개판매 기법에 관해서는 거의 시험 문제가 등장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초창기에 시험 문제가 몇 문제 나왔던 것도 용어 몇 가지 정도로만 개념 정도를 이해하시면은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정도의 문제로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명 과정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대물활동이다, 대물활동과 대인활동,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대물활동은 결국 이 조사 확인활동을 대물활동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확인 설명 과정이 중개활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확인 설명 업무인 중개 업무의 핵심적인 활동은 대물활동과 대인활동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개활동은 대물활동, 대인활동의 양면성을 띤 활동이다, 이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물활동을 행함에 있어서는 어떤 기법을 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점검을 하는 그 셀링 포인트라는 개념을 좀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판매 소구점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지니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특징 중에 이 설명 듣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에게 만족을 줄 만한 특징들을 셀링 포인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취득 의뢰인에게 만족을 줄 만한 특징들. 그런 취득 의뢰인의 어떤 취득 희망사항이라든가 취득 조건에 따라서는 셀링 포인트가 달리 적용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취득 의뢰인에 따라서는 셀링 포인트가 달리 적용될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셀링 포인트는 우리가 부동산의 복합 개념을 고려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구분해서 유형화시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서 기술적 측면, 그리고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그리고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셀링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유형화시켜서 취득 의뢰인에게 적절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출된 몇 문제들이 중개대상물이 지니는 여러 가지 고유한 특징들 중에서 셀링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는 특징들 중에서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냐,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냐, 아니면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냐, 바르게 연결한 것은, 뭐 잘못 연결한 것은 이렇게 가려봐라라는 그런 시험 문제가 몇 차례 출제되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개활동은 또 다른 측면의 성격으로서 대인활동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인활동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취득 의뢰인을 설명을 통해서 설득을 시키지 못하면은 거래계약 체결로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취득 의뢰인을 설명하는 기법으로서 우리가 마케팅에서 도입된 AIDA 원리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IDA 원리. 그래서 AIDA란 주목, 흥미, 욕망, 행동의 영문 첫머리 글자를 딴 것으로서 사람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까지의 구매 심리적 발전 단계를 표현한 용어가 바로 뭐 AIDA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중개활동에 적용을 해서 활용할 때 이걸 중개심리라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21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 단계, 흥미 단계, 욕망 단계, 행동 단계 이렇게 구매 심리가 진행이 되게 돼 있는데 어떤 광고를 통해서 고객은 그 자기가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그죠. 그 주목 단계 내지 관심 단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에 대한 특징이나 궁금증을 일부 해소하게 되면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걸 흥미 단계. 그리고 그 중개 대상물이 지니는 어떤 셀링 포인트에 해당하는 특징들을 설명드림으로써 욕망 단계에 이르게 되고 그 욕망 단계에 이른 다음에 클로징 시도를 통해서 행동 단계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고객의 구매 심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 과정에는 구매 심리인 AIDA 원리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충학습의 그 대화의 5원칙 하는 거는 시험 문제에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 실무에 나중에 창업 이후에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관점이다 해서 소개를 했을 뿐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고객의 분석해 놨는데 그리고 고객은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서 고객이 지니는 고유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사람을 분석하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의 성격에 상하는 설득 기법을 활용해야만이 중개 완성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사람의 유형을 유형화시켜 놓긴 놨지만은 현실적으로 이 외에도 다양한 유형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유형에 따른 적절한 설득 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예시되어 있는 우유부단형이나 가격의식형, 침묵방어형, 뭐 자신과잉형, 다변사교형, 자기과장형, 자기현실형, 논림형 이런 유형들을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고객이 있을 수 있고 그 고객의 유형에 맞추어서 설득 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대물활동과 대인활동의 성격을 지니는 중개활동에 의해서 거래 계약 체계에 이르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클로징 단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클로징의 개념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거래 계약서에 거래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는 행위를 클로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보다 더 넓은 의미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현실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위까지 포함해서 클로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클로징은 중개 실무 과정에서 클로징을 시도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거래계약 체계를 시도한다라는 말인데 이 클로징의 기회는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걸쳐서 반복해서 행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클로징의 다양한 방법으로 뭐 점진적 확인법, 계약 전제법 여러 가지 이론적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이거 이외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시험 출제 빈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거의 출제된 바가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한번 읽어두시면은 괜찮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212페이지에 제가 여러 가지 그 클로징의 시도 방법에 대한 사례적 그 문장을 좀 소개를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중개활동, 중개판매 기법의 과정을 거쳐서 즉 확인 설명의 과정을 거쳐서 거래계약 체결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계약 체결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무사항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그 첫 번째가 바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죠. 거래계약서 작성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규정에 따르면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가 있습니다. 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을 또 해서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일이 해야 되죠. 그래서 요 중개활동 과정, 즉 조사 확인하고 그래서 취득거래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증거 서면으로 남겨둬야 되죠. 그 서면의 명칭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였고, 그거는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확인설명서 서식이 1, 2, 3, 4 네 가지로 구분해서 유형화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확인설명서 서식에 따라서 기재할 사항도 다 다르고, 그 기재할 사항들은 상당히 시험 문제 출제 자주 되니까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시라, 그렇게 주문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바로 보정관계 내용을, 보정 설정한 내용을 설명도 하고 그 정서사본도 교부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개 완성 시점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 세 가지 업무입니다. 세 가지 업무. 경우에 따라서는 이 거래계약이 토지, 건축물이나 아파트 분양권이나 아니면 입주권의 매매 계약인 경우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한 가지 해야 될 의무적인 사항이 늘어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업무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학습하면서 공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에 관한 거는 지난 시간에 점검을 해드렸고, 오늘은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에 관한 실무적 관점을 간략하게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13페이지에 보시면은 거래계약서의 작성과 그 기본 원칙에서 근거 규정을 제가 공인중개사 법령도 복습도 할 겸 이 법령과 실무라는 것이 별도로 노는 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아무리 중개 실무 부분이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무사항일 때는 실무에서도 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서 실무를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무에서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를 해야 되는 법적 근거를 한번 먼저 복습 차원도 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는이죠. 대통령령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를 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즉 5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해야 될 의무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주어져 있었죠. 법 제26조 제1항에. 그리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그 거래금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었더랬습니다. 9가지. 그 필요적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도 두고 있었죠. 26조 3항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의 주체는 아니지만은, 즉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죠.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는.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용어정에서 허용을 받았죠. 그래서 거래금액 등 필요적 계상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게 되면은 위반한 주체가 개업 공인중개사인 경우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게 되면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 위반 내용은 동일하지만 위반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행정처분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갈로 2번에 보면 이 작성의 기본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무에서 이 거래계약서를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되 구체적인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는 작성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거래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에 합의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는 거죠. 그럼으로써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두계약은 늘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 발생의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인중개사법 26조 1항에서는 중개를 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민법에서 이론적으로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이런 계약, 거래계약도 구두 계약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이론적으로 공부해드렸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구두계약은 거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개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라는 서면을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성을 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거래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기 있기 때문에 또 이 거래계약서라는 것이 분쟁 발생이 됐을 경우에 입증 서면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어떤 원칙하에서 작성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기재된 내용과 관련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기재한 내용과 관련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장으로 표시를 하되 나중에 변조가 될 수 없도록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의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도록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함으로써 거래 당사자 간의 해석이 달라짐으로써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취지는 이제 이해가 됐을 건데, 그러면 이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 규정에 따라서 거래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함에 있어서 법정 서식을 꼭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을 수업하면서 법정 서식은 정해진 바가 없다 그랬죠.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계약에 관하여 표준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두고 있을 뿐이고, 그리고 그 권장하는 서식을 우리 시행규칙 등에서 서면으로 정해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나름대로 표준 서식을 정해서 각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사용하도록 보급을 하고 있고, 그 보급하는 서식을 실무에서는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협회에서 보급하고 있는 그 서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장하는 서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권장하는 서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권장의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임의의 서식을 사용해서 작성 교부하더라도 법에 위배되지는 않는 거죠. 자, 그래서 D페이지 214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나름대로 표준 서식을 정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보급하고 있는 임의 서식입니다. 가급적 이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겠죠. 그러나 이 서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을 제가 교재에 수록을 해둔 거는 이 서식의 내용을 가지고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계상 9가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계상 9가지를 우리가 암기하는데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소개를 해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암기할 때 두 문자를 따서 그냥 외우는 방식을 많이 수험생들이 택하고 있는데 별로 바람직한 암기 방법은 못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 서식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적 계상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그 매매 계약서 서식 안에 보면은 1번에 부동산의 표시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필요적 계상 9가지 외운 거에 따르면 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건의 표시. 자, 그리고 2번에 이제 계약 내용회가 제1조부터 9조까지 쭉 적혀져 있는데 1조에 보면은 밑에 매매 대금, 계약금, 융자금, 뭐 중도금, 잔금 이런 부분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그 거래 금액에 관한 사항, 계약 금액, 그 지급 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의 필요적 계사항에 9가지 중에는 거래 금액, 계약 금액 및 그 지급 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기억을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거래 금액과 관련된 기재사항입니다. 그리고 2조가 3조가 있죠. 이 부분이 바로 권리 이전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고, 또 물건의 인도 일시에 관한 사항도 함께 기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2조에 보시면은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몇 년, 몇 월, 며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건의 인도 시기에 관한 것을 명확히
서식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이라고 제목을 정하는데 이 매매 계약서니까 권리 이전의 내용은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거죠. 그리고 물건의 인도 시기에 관한 사항도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3조에 보면 제한 물건 등의 소멸 보시면은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제세금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권리 이전의 내용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완전한 권리를 이전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2조와 3조는 합쳐서 우리가 권리 이전의 내용과 물건의 인도 시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조, 5조, 6조, 7, 8조까지는 원래는 기타 약정사항으로 처리될 사항인데 대부분의 거래계약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기재될 그 어떤 약관의 내용이라 해서 아예 부동문자로 서식화 시켜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4조, 5조, 6조, 7조, 8조도 그 밑에 특약사항에 기재될 내용으로서 모든 거래계약의 공통적 어떤 약관의 내용이라는 점에서 부동문자로 아예 못 박아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구조가 중개대상으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죠. 이것도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었더랬죠. 자, 그리고 기타 약정사항으로서 특약사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4조, 5조, 6조, 7조, 8조도 특약 기타 약정사항의 일내용으로서 별도로 명확히 부동문자로 기재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밑에 한 통씩 보관한다 옆에 몇 년, 몇 월, 며칠 있죠. 이게 바로 계약일입니다. 계약 성립 연월일이죠.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 이게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거래계약서의 필요기재사항 9가지가 다 기재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령에서 거래계약서의 필요기재사항 9가지를 외울 때는 조건과 기한이 있을 때는 그 조건과 기한에 관한 사항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기억을 했는데, 이 서식안에는 조건과 기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문자로 표시는 되지 않았죠. 그게 특약사항란에 특별히 합의한 조건과 기한이 있다라면 기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과 기한도 기타 약정사항의 일내용을 이루는 건데,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의 해석과 관련 상당히 중요한 법률 사실이죠. 그래서 특별히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항목으로 하나를 부여를 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이 가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포함되지는 않지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이 기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한다고 봤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부분은 기재되지 않는 거죠. 그럼 필요적 기재사항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계약서의 필요 기재사항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부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 여기에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법령에서 직접 의무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명 및 날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은 업무 정지 처분 사유다 그랬죠. 그리고 당해 중개행위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는 그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었고,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은 자격정지 처분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식에도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와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15페이지에 그 서식에 기초해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할 경우에 주의를 기울일 사항을 9가지 필요적 기재사항 항목별로 쭉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8페이지까지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9번까지를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할 때 주의를 기울일 관점들을 몇 가지를 두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두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민법에서 다 학습을 하시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에서는 요 필요적 계상 9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15페이지부터 1번부터 9번까지 양갈로 1번부터 양갈로 9번까지 필요적 계상 9가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제목만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5페이지에 1번 거래당사 인적사항이죠. 그리고 216페이지에 보면 물건의 표시사항, 그리고 3번에 계약일, 양갈로 4번에 거래금액, 계약금액,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그 거래금액과 관련해서는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했는데 우리가 민법 시간에 계약금의 성격에 대해서 정약금, 위약금, 해약금 다 상세하게 공부하죠.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다시 소개해 둘 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민법에서 공부하기를 중도금의 지급은 계약의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계약의 당사자나 그 매수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렇게 공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중도금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못하지만은 법정 해제 사유가 있거나 합의 해제 사유가 있거나 약정 해제 사유가 있게 되면 중도금 지급 이후라도 해제권 행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도 민법에서 설명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에 보면은 5번째 필요적 계상으로서 물건의 인도 일시, 그리고 권리 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는 그 조건 또는 기한이죠. 그래서 있는 경우에는 간데 이거는 거래 당사자가 합의해야 있는 거죠. 그 합의에 따르면 기타 약정사항이 되는 거죠. 9번에 그 밖에 약정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과 기한은 이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합의 내용이기 때문에 명확히 필요적 기회사항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번호를 붙여서 조건과 기한을 표시했다. 이렇게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일자도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회사항으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를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를 누리고자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법령에서 확인설명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은 실무에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편법이나 탈법 이런 걸 동원해서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행위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 시점이 있었죠. 어느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설명서 교부를 사실상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계상으로 작성 교부일자를 기재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거래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이 있다라면은 기타 특약사항란으로 기재를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개 보수 지급에 관한 것도 기타 약정사항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협회에서 보급하는 서식에 의하면 중개 보수 지급에 관한 거는 영업하는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부동문자로 표시를 해뒀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개 보수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민법과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을 함께 고려해서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양갈로 9번에 한번 보시면은, 마지막에 한번 보시면은, 마지막 두 줄을 보시면, 중개 보수도 계약 체결에 소요된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쌍방이 각각 부담하도록, 균분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각 부담이 아니라, 민법 규정에는 쌍방이 균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에 소요된 비용은. 그리고 그 계약 체결에 소요된 비용에는 중개보수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개보수에 관한 계약 체결에 소요된 비용만큼은 특별법적인 성격을 지니는 공인중개사 법령 규정에 당방이 각각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서 이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개 보수에 관한 어떤 계약 체결 소요 비용 부담만큼은 쌍방이 균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서 쌍방이 각각 부담한다라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회사항에 관한 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시험 문제에 보실 때 그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보급하는 이미 서식인 거래계약서의 서식을 시험장에서 떠올리시면은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은 약간의 민법적 지식을 활용만 하신다면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무의 총론 부분은 다 끝나버렸고 이 중개 실무 강론 부분이라 해서 이제 외국인 토지법으로 넘어가는데, 강론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놓은 거는 이런 일련의 중개 실무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법률적 지식들이 활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 지식이라는 것은 뭐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고 태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NCS 직무능력, 국가직무능력 표준에도 보면은 이게 바로 이 뭐냐 하면은 실무를 처리할 때 동원돼야 될 어떤 관점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법률적 지식들이, 이론적 지식들이, 법률적 기술들이, 태도들이 활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뭐 활용할 수 없으면 실무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국인 토지법의 지식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 표현은 기술 태도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토지법의 지식이라든가 장서 등에 관한 법률의 지식이라든가 또 민법적 지식이라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 임대차보호법의 지식이라든가 또 민사집행법상의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개실무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응용을, 활용을 할 수 라는 부분이 바로 중개실무 강론이라고 제목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개실무 강론은 결국은 대부분 법률적 지식들을 시험 문제에 많이 물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법률적 지식들을 물어야 시험 문제의 답이 명확하게 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즘에는 이의 신청 제도가 있고 난 다음부터는 출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출제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들입니다. 법들. 그래서 이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이라고 되어 있지만, 공인중개사 법령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실무를 처리하면서 활용해야 될 다양한 지식들, 특히 법률적 지식들을 중개실무 강론이라고 해서 학습을 해둘 필요가 있더라라는 거죠. 중개실무 문제에서 결국 이런 중개실무를 진행하면서 동원돼야 될, 활용해야 될, 응용해야 될 법률적 지식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 토지법의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 외국인 토지법은 다른 과목에서도 전혀 학습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 꼼꼼히 점검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토지법은 제목 가지고, 법 제목 갖고 먼저 어떤 측면의 법인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것은 외국인 토지법, 외국인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내 건물이 아니라 토지를 취득할 때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이름은 외국인 토지법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요 사이에 취득이라는 글자를 우리 스스로 임의적으로 집어넣어서 외국인 토지 취득법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편해요. 그래서 무슨 권리를 취득할 때 적용되는 법이냐, 소유권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토지를 매매 계약이나 어떤 계약 외의 원인이나 이런 원인을 통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 토지법이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도대체 누구를 외국인이라고 볼 거냐? 외국인의 범위가 있겠죠. 범위. 이런 사람들을 외국인이라 한다 하는 규정도 있을 거고, 알겠어요. 그리고 이 토지를 어떻게 할 때 적용되는 법이냐, 요 취득에 관한 부분도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토지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이전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할 때 적용되는 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외국인 토지법의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